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공식화되면서 선거 열기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사퇴로 대선 판도도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가 전북 지역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와 그리고 대선 판도가 여야 양자 대결로 굳어감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의 인물과 됨됨이를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네, 민주통합당의 이춘석 전북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재입니다. 네,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죠. 자, 먼저 이번 대선에 가장 변수로 꼽히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가 전북 지역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은 정운천 위원장님께 드릴게요. 정 위원장님, 네. 특히 전북 지역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한 시민이 투신까지 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 그 안 후보의 사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투신까지 한 시민께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판을 좀 가져왔는데 한번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그 안철수 문안 단일화 협상 일지를 이렇게 보면 11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변곡점이 되는 게 11월 17일이죠.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문재인 후보가 좀 통큰 정치를 하겠다 해서 단일화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안철수 후보한테 맡기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한 3, 4일 동안 진하게 또다시 기득권 내려놓지 못하고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서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좀 안철수 후보가 눈물을 머금고 사퇴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아마 이번에 정치 쇄신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데 일환으로 단일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또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더 확대하게 됐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저는 지금 안철수 후보와 함께 이 정치 혁신이 이렇게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정치 민주화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2년 전에 도지사 선거에 출마도 하고 또 이번에 4.11 총선에 출마를 해서 떨어질 걸 뻔히 알고는 또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 그러한 정치 쇄신 혁신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몸소 느끼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참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이번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러한 쇄신과 혁신을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벽을 느끼고 물러선 거에 대해서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역시 예상대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춘석 위원장님, 이 점에 대해서 또 반론해 주시죠. 예. 먼저 안철수 후보 사퇴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운 목숨을 바쳐서 우리 단일화를 요구하다가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에도 심심한 그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도 이틀 동안 자리를 지켰는데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어떠한 입장을 가야 하고 고인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는 다짐을 다시 해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하게 된 이유, 또 사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들 삶이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정권 심판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기존의 정치권이 국민의 희망을 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정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두 가지 희망 때문에 국민의 요구 때문에 대통령이 출마하게 되고 또 사퇴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목표, 정권 교체를 달성하겠다는 열망은 충분히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됐고 두 번째 이유인 과연 정치 혁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희 민주당의 몫으로 돌아온 부분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출마했다가 사퇴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그 정치 혁신은 좌절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함으로써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정치적인 분야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사퇴했지만 이 안철수 후보가 꿈꿨던 정치 역시는 미완의 가지로 남아있고 앞으로 정치권을 요동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로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안철수 후보가 꿈꿨던 그 정치 역시는 우리 민주당을 포함해서 전 정치권이 앞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고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가 꿈꿨던 그런 목까지 얼마나 혁신하는 것이 할 수 있느냐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는 중요한 키를 주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경재 논술위원님, 네. 가장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과거형이 돼버렸는데 아름다운 단일화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한테 실망을 끼쳤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대목도 있고요. 우선 진영 논리를 거부하고 뭔가 좀 쇄신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좌절된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웠고 또 그 진영 논리를 뚫어보자고 했던 뜻이 진영 논리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또 좌절된 것 또한 이 앞으로 그 과제로 남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뜻은 숭고하고 좋았지만은 그런 이 정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좌절한 것 그거는 결국 역시 아마추어의 어떤 아마추어리즘을 드러낸 거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무산된 거는 여러 가지 과제를 또 남겨주었고 또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다만 앞으로 남아있는 정치권이 어떻게 할지 이제 그것이 숙제인데요. 앞으로 그 대선 과정을 보면서 지켜봐야 되겠고 또 두 분은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성의치 않아요. 왜냐면은 단일화 후보 사퇴 하루 전날 몸을 던졌지 않습니까? 완주의 그분이. 근데 그 소식을 들었으면 적어도 그때 당시에는 안철수 후보도 후보였고 또 문재인 후보도 사실 여기를 방문을 했어야죠. 와서 조의를 표시를 하고 적어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 뜻을 펼치면서 그리고 뭐 도당이랄지 이런 돈 보내가지고 조의 표고 이런 거는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리 심심한 조의를 편다고 헐망정 가식에 불과했고 정말로 진정성 있는 조의가 됐겠냐. 이걸 정치적으로 호도하면 안 되겠다.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네. 이춘석 위원장님, 이경재 논설위원님의 얘기를 이어보면은, 이번에도 역시 이른바 아름다운 단일화가 상당히 안 돼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또 앞으로의 또 안철수 후보 측과의 갈등, 이것도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안철수 후보가 해단식을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분 입장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대통령 후보로 나옴으로써 기존의 정치를 불신했던 사람들, 기존의 정치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젊은 층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하게 돼서 우리 정치권에 큰 변화를 일으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안철수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과연 앞으로도 정치권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인지 또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인지가 굉장히 불분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의 몫은 사실은 모든 국민이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있는 정당이 정치 혁신을 통해서 그 정치의 냉소적인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들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 민주당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한다. 배구종군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정치를 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철수 후보가 열망했던 세상, 안철수 후보가 지지했던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도 안철수 후보와 그 지지했던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정권 교체라든가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한 그 노력들은 아직도 미완성이다. 계속 해나야 할 과제임의 숙제이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정 위원장님, 안철수 후보 사퇴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이 크게 영향을 받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춘석 도당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에 많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 우리가 제대로 봐야죠. 지금까지 40년 동안의 우리 당의 정치를 우리 국민들이 불신한 그 결과에 의한 안철수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까 좌표 얘기한 대로 11월 13일 날 새정치 공동선언문을 이렇게 발표한 것은 그 낡은 정치,
낡은 정권, 그리고 기득권, 그 다음에 군림하는 정치, 이러한 것을 타파하고 상생과 화합과 소통의 정치를 해보겠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혁신은 앞으로 우리 기존 정치권이 해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렇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당시에 11월 5일에서 22일까지 17일 동안 일어났는데 이 혁신을 우리 전라북도 정치에서는 한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11월 5일 날 새만금 특별법을 우리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172명이 대표 발의를 합니다. 공동 발의를 합니다. 딱 17일 똑같은 안철수 사퇴하는 날 그날 새만금 특별법이 통과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힘을 합치고 또 도지사가 주례를 섰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힘을 합쳐서 역사적인 다시 말해 50만 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법을 통과가 됩니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이런 걸 좀 이렇게 벤치마킹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번 사퇴하면서 나온 그 결과를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정치 문화에 한번 대입해 본다고 하면 과연 우리 지금 90%의 몰표를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우리 전라북도가 더 황폐화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그거 해야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정치민주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왜 그러냐? 지금 10% 대 90% 가지고는 아무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새만금 특별법은 우리가 현직인 국회의원이 새누리당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공식적인 통로인 그런 지역화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경필과 제가 공동위원장이 되고 16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저희 전라북도를 돕겠다는 그러한 것이 한 축이 돼서 쌍발통의 정치가 이루어져서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는 도민들께 꼭 바라고 싶은 것은 안철수 정치의 혁신이야말로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 민주화를 하는 그러한 혁신이 과연 이렇게 공통 분모를 가질 수 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실사구시의 정치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는 그러한 계기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그 짧게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그 질문의 요지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누구로 많이 돌아갈 것이냐였어요. 어느 정도 돌아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연히 민주당의 실증을 가져본 분들이 안철수의 현상에 그렇게 몰입을 해서 한 40% 되거든요. 이 분들이 그냥 옛날 정치로 생각한다면 민주당으로 많이 가겠죠. 그러나 새로운 미래의 혁신 정치로 정치 민주화를 우리 전라북도에 해보자 한다고 한다면 한 3대 7의 황금 분화. 그 정도 30%로 가져올 한 것이다. 30%는 우리 새누리당이 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재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안철수 후보가 후보적으로 사퇴를 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주창을 했던 새정치, 정치 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대로. 그 정치권이 현재 정치권들이 이런 열망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안철수 현상은 뭐 다 아는 것처럼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쇄신이 이제 키워드인데 지금 두 분께서도 안철수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딱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 쇄신을 먼저 했어야죠. 안철수 후보도 민주당한테 메시지를 던졌어요. 정치 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근데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적 쇄신 뭐 한다고 그래서 이해찬 대표 몇 명 이제 물러가려고 물러나고 그랬는데 그런 걸 지금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니까 그 표를 이어받기 위해서 서로 호도하는 거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지 않고 계속 나갔다 온다면은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엄청나게 아마 헐뜯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근데 참 그 안타까운 짝이었고 다만 이제 문제는 후보 사퇴를 한 뒤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약 55% 또 그 새누리당 쪽이 한 20% 이게 간 걸로 보고 나머지가 이제 부동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한 25% 봅니다. 남아있는 표인데 과연 그게 어디로 갈 건가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는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새누리당으로 가고 3분의 2 정도는 민주당 쪽에 가지 않을까 보지만은 전라북도 호남 정서 쪽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으로 가는 표가 많지 않겠는가. 저는 또 그렇게 지켜볼 관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최문찬 위원장님 좀 전에 말씀한 부분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해서 부동층이 일부분 생겼습니다. 우리 이경재 노동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새누리당도 자기 지지층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우리 민주당도
우리 쪽에 끌어들려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던 걸 저는 뭐 자인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이 구태 정치의 본산인 새누리당이 하여튼 그 안철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지금 사실은 뭐 정치개혁도 받아들이겠다, 검찰개혁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떤 모습을 볼까? 이게 정말 저는 소가우술지라고 생각을 해요. 표를 얻기 위해서 기존의 안철수 후보를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하다가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제는 안철수 정신을 이어가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전혀 앞뒤가 맞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표 달라. 우리 먹고 튀겠다 하는 것이 더 솔직한 답변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반성하고 또 안철수의 뜻을 이어받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뭐 사실은 그 표를 얻기 위한 방법도 들 수 있지만 같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안철수 정신을 내세우면서 표를 달라고 하면서 안철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지 네. 어떤 그런 네, 아니, 부분을 그 얘기는 있어요. 각 후보에 대한 검증에서 또 추가로 나눠보도록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얘기해 각 후보에 대한 예, 검증에 예, 또 예. 있으니까요. 예,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사퇴 영향에 따른 전북 지역의 대선판도 변화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부터는 후보자 검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양자 대결로 재편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춘 위원장님, 그 전라북도민들이 현재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크게 잘했다고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MB 정권의 가장 큰 실세였기도 했죠. 그렇다면 현 정부 실정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도 책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집권 여당으로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아마 이명박 정부에서 시련을 많이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던 세종시 정부, 신정부 이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MB 정부에 맞서서 그냥 정치 생명을 걸고 관철을 시켰거든요.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박근혜 후보와 MB와는 좀 더 다른 면에서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또 국민들께서 이 세종시에 대해서 보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박근혜 후보는 국민을 위해서 소신껏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또 새누리당 입장이었고요.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방금 정운천 위원장님께서 세종시 문제 얘기했어요. 모든 TV 토론을 보면 새누리당에 나오신 패널들이 세종시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국회의원으로서 지켜보면 박근혜 후보가 소신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딱 세종시 한 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사실 최대 주주였고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어떤 입장을 취하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여론이 완전히 변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민간인 사찰 부분의 문제에서도 나도 피해자다라고 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도 않고 대통령 사자비리 사건에도 단 한마디도 않고 요즘 나오는 검찰개혁 문제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옛날에 언론학보의 문제라든가 지역균형 발전을 첨예하는 LH공사에 대한 진주의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단 한마디도 말씀을 못 하신 분이 세종시 부분에서 소신 지켰다 이 얘기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전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일부는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후보로 넘어가는 것도 정권 교체다. 이게 뭔 정권 교체입니까? 당연히 정권 연장이죠. 오직 할 얘기가 없으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지난 5년간에 대한 국민적 평가, 저는 실정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종시에 대해서 소신 있게 입장을 지켰다고 한다고 하면 나머지 이명박 정권이 잘못했던 부분에도 책임을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 전혀 없는 태도는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자, 민주통합당에서는 반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또 재반론 기회 드릴게요. 네, 아마 이 국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제가 현직에 있었으니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이 당정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졌다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에서 우리 국회를 그렇게 파트너로 삼아서 줄기차게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박근혜 후보는 친박 계열의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제대로 주도적으로
이렇게 국회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뒤에서 사실 그거에 대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여러 가지들이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하도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몸을 던져서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나와서 새누리당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신 것을 또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다음 정권을 이어갈 지도자로서의 검증받은 지도자다. 저는 이렇게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자, 같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의 위기를 정면 돌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돼도 우리 국가의 위기가 온다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또 한 번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연속선상에 이어지는데요. 요즘에 그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면 우리 문재인 후보가 뭘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제기하더라고요. 노무현 정권은 이미 5년 전에 정권을 마감해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고요. 사실 이번 선거는 지난 5년간의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를 박근혜 후보가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 마치 그때 소수였고 비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할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현실적인 문제 제가 두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과연 대통령으로 자질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문제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소질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민생의 문제하고 민주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식경제위에서 여야 합의로 요새 영세 상인들이 엄청 어려우니까 지역 상권을 살리자 해서 한 달에 3번 휴일을 하고 저녁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휴일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장일치로 지식경제위를 통과해서 우리 법사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몇 분 의원이 반대를 해서 제가 이수위원장인데 그 법으로 넘어왔어요. 다음 주에 제가 당장에 논의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말로는 경제민주화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김종인 전 영입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민생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이러신 분이 과연 대통령이 되면 정말 어렵고 힘든 민생의 문제를 살필 수 있을까 하는 게 심히 의심스러운 뿐 아니라요. 또 하나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이 어땠느냐, 인혁당 사건이 어떻게 했느냐, 유신이 어떻느냐 이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높은 부분이 투표시간 연장 부분이에요. 갤럽조사 연구소를 보면 70% 정도가 투표일에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시간을 2시간을 연장하면 10% 정도의 국민의 투표율이 증가된다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 들어간다. 그러나 공휴일인데 성의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정말 한 사람이 투표권을 더 행사하는 것은 참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거는 지나치더라도 현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한 말씀도 안 하셔요. 저는 그래서 과연 이러신 분이 큰 지도자,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의 자질이 대통령을 할 수도 있을지가 저는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네,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예. 지금 너무 부분적인 하나의 일국의 지도자라면 그 부분적인 거 가지고 전체를 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을 봐야죠. 지금 유통발전법의 그 내용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거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테면 국내 지금 투표 시간을 늘리는 거. 지금 외국에 비교를 해보면 외국에는 휴일도 아니고 평일에 그냥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휴일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투표를 그렇게 더 얻겠다는 그런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것도 100억이 들어가고 논란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휴일까지 만들었는데 다른 나라는 평일로 하는 나라도 많다는 얘기죠. 막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작은 부분보다는 큰 틀을 보자. 민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민생 안 한다. 지금 민생에 대해서 전국 토론을 하면서 민생 하나하나 현장을 돌면서 거기에 대한 법을 공약을 지금 해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벌써 아주 서민 공약만 7가지가 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하나를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차원에서 예산과 이런 포퓰리즘이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세우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공약만도 한 10몇 가지를 넣었는데 아직 7가지 공약을 절정을 해놓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봐야 되고 이 과거사 부분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든 박정희 대통령의 공은 다 국민에게 돌리고 관은 껴안고 가겠다. 그래서 대통합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뭐 여야 그러한 과거에 어려웠던 그러한 또 피해를 봤던 분들을 보상하는 방법도 깊이 있게 강구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를 하고 또 가장 철학으로서 대통합과 국민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부분적인 문제 가지고 큰 틀을 훼손하긴 할 수는 없다. 네. 막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그 두 분 말씀을 계속 들어보고 계신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투표 시간 연장 문제는 그 이준석 도당위원장 말씀이 맞아요. 참정권 확대라고는 어떤 민주주의 소신 철학이 있다고 한다면 동의를 해야죠.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예견이 됐는데도 왜 꼭 선거 앞두고 닥쳐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하냐. 이건 선거 이슈를 화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측면으로 보는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대통령 자질론인데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은 현장 감각이 좀 없지 않느냐. 또 너무나 보고만 받은 그 역할만 했다 그런 얘기죠. 당 대표를 했고 두 번씩이나 또 위기 관리에서 구해내는 그런 능력은 특출나지만은 현장 감각 있고 보고만 받은 그런 역할만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국정 수행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을 지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특히 하나는 민생경제, 서민경제를 유치면서도 그런 걸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피부에 닿는 정책들을 펼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공동 책임론의 문제인데 물론 민주당은 공동 책임을 강력히 얘기를 하겠죠. 근데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청와대 가가지고 밥 한 끼 먹었습니다. MB하고 같이 먹었는데 과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공동 책임을 내가 지어야 되냐. MB는 지금 최악이거든요. 평가에서, 여론조사에서. 그걸 분리하면 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리고 같이 정책을 정부와 같이 한 그런 당만 같을 뿐이지 아마 그 박근혜 후보는 정책에 깊이 관여해서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공동정부, 공동책임론은 아마 회피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꼭 맞다, 그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 다음 순서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검증도 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의 검증에서 딱 한 가지씩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짧게요. 자, 이춘석 위원장님. 좀 전에 대통령 후보로서의 박근혜 후보. 그 가장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연속성상이 이어지는데요. 아까 민생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니까 우리 정운찬 위원장님이 부분만 본다, 전체를 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아까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상공이라든가 영세 상인들, 재래시장 상인들 다 살릴 수 있어요. 법을 만들면 사실 이 사람들의 삶을 훨씬 충족하게 시킬 수 있는데 그 국회에서 개정만 하면 더 삶이 나아질 수 있는데 그것은 뒷전에 밀어놓고 가서 골목시장 재래시장 다니면서 손잡고 다니면서 내가 대통령 되면 먹고 살게 해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고도 정치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사실 본인의 생각과 행동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공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약을 실천에 옮길 수 있냐는 것이고요. 제가 가장 박근혜 후보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지난번 삶의 궤적들. 정말 소중구 대학교를 청와대에서 보냈고 또 그 뒤에 정시하기 전에는 정수장학교 이사장으로서 매년 1억부터 2억까지 돈을 받아서 풍족하게 사신 분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 대학생들이 취직을 못해서 하는 사람들의 고통, 또 전셋집이 없어서 하는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예, 알겠습니다. 이 반론 기회 드릴게요. 내가 부분적인 얘기는 하지 좀 그렇다고 그랬는데 유통발전법이 소상공인, 재래상인 다 살리고 모든 뭐 최고인 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직접 이마트에 납품도 해보고 했거든요. 대기업의 사실 홈플러스나 이마트를 이렇게 시간적으로 줄이는 여러 가지의 유통발전법인데 사실상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마트에 들어가 있는 입점업체들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시간을 줄임으로 해서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상공인들도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풀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유통발전법이 진행이 되는 거지 그게 모든 소상공인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 민주당에서 보면
마냥 일도 양단식 이게 되면 다 살리고 이거는 죽는다 살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치라는 건 전체를 어우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찾아낼 일을 찾아내 가는 걸로 해야지 지금 현재 그거 하나 저거 하나 때문에 못한다 한다 이런 논리로는 분명히 맞지 않다. 정치 네. 지도자라는 건 큰 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이제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을 이 정도에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석 위원장님. 예, 예. 즉 최근 문재인 후보가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정권을 내줬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죠. 예, 예.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지만 어쨌든지 한계가 명확히 있었던 정권이었어요. 이러한 문재인 후보의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안이 오남매가 있습니다. 뭐 제가 우리 오남매 중에도 공부를 별로 못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는 공부하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하시고 이제 공부 잘하는 우리 형한테는 공부하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여러 가지 자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모의 마음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우리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기대 가능성이 정말 엄청 컸습니다. 이제 정말 서민을 위한 정부가 들어섰고 권위주의가 타파되는 정권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거라 하는 기대감이 엄청 컸는데 솔직히 노무현 정부 때 그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결국에 정권을 뺏겼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그러한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참여정부의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라고 솔직히 시인하고 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한 부분을 승계하겠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은 다시 집권을 한다고 하면 고쳐나가겠다는 솔직한 진정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참여정부의 평가는 사실 공과가 저는 같이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박근혜 후보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는 자기가 제1야당 여당에 사실은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고 대표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차기에 가장 강력한 후반부에는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명박 정부 하에 있었던 책임은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새누리당도 정정당당하게 우리 문재인 후보가 참여정부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책임을 물려고 하면 지금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과도 분명히 그 책임을 묻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책임을 물으라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과거 참여정부에 대한 책임만을 문재인 후보한테 강요하는 것은 저는 원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참여정부에 잘못한 건 잘못해서 저는 비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 잘못된들 특히 뭐 한미 FTA 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집권하면 재협상하겠다. 고치겠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고쳐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은천 위원님 반론 부탁드릴게요. 아니 문재인 후보 얘기를 하니까 또 박근혜 후보 얘기해서 제가 박근혜 후보님 얘기 한마디 하고 갈게요. 22살 때 어머니 흉탄에 보냈습니다. 27살 때 아버님 흉탄에 보냈습니다. 그 나라의 아버지 어머니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몇 년 동안을 정말로 가슴에 안고 국가를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97년 IMF 이후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오로지 국가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이렇게 검증받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상임위를 거쳐서 정치 경력을 쌓았고 또 검증을 받았습니다. 일국의 지도자가 되고 일국의 정치를 한다면 숱한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녹여내서 국민들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문재인 후보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 쭉 변호사 생활하다가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생각해보지 않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노무현 정권 때 비서실장 들어간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하는 분이거든요. 과연 이분이 그런 국가 정치를 위해서 얼마나 연구했는가. 아마 그러한 검증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국정 경험도 없잖아요. 장관을 해봤습니까? 국회의원을 해봤습니까? 오로지 노무현 정권, 그때 폐족되는 정권이라고 말하는 노무현 정권의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하신 분이에요. 그때 하면서 92% 몰표 준 호남에 대해서 그 표 주고 싶어서 줬냐, 줄 데 없어서 줬지 않냐. 일테면 호남 홀대에 대해서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앞으로 대통령 되면 2배, 3배로 갚겠다. 그것 때 못한 것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을 해야지 2배, 3배로 갚겠다고 더 분노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저도 가장 피해자의 한 사람인데 노무현 정권 때 FTA 미국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때 그러한 여러 가지 진보 세력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국가를 위해서 진행을 합니다. 얼마나 그러한 통절한 마음을 갖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노무현 정권에서 했던 FTA, 노무현 정권에서 자주국방하겠다고 했던 해군기지, 이거를 노무현 정권의 비서실장으로 있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이거는 총론적으로 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나가야 일관성이 있죠. 네. 또 거기다 하나만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그렇게 LH공사는 저는 석고대죄까지 한 사람인데 LH공사 불과 한 10일 간격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진주에 가서는 LH공사 제대로 지지부진한 거 해결하겠다. 또 여기 전라북도에서 10일 차이로 와서 여기서는 빼앗긴 LH공사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 바꾸기가 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큰 틀에서 보면 미래의 통찰, 그 다음에 결단적인 용기, 그 다음에 정말 신념을 갖고 나가는 그러한 의지, 그 다음에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덕목에 놓고 봤을 때 문재인 후보는 거기 한 가지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빨리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단일화 협상이다 뭐다 해서 한 달 기간도 검증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이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 문재인 후보에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참 걱정이 되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역시 수비보다는 공격이 쉬운 것 같습니다. 아까 수비하실 때는 말씀이 짧으시더니 공격할 때는 말씀이 굉장히 길어지셨어요. 자, 정 위원장님 말씀 잘 예, 들었고요. 이춘석 위원장님 반론 기회 또 자, 드릴게요. 후보의 검증 문제를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야권 단일화가 빨리 이루어져서 후보의 검증 기간이 길었다고 하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화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에 검증 기회를 놓쳤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늦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후보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많이 가져야 하는 거죠, 국민한테. 그런데 우리 문재인 후보는 TV 토론을 하자. 그렇게 하면 박근혜 후보는 검증 절차가 늦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과연 그 후보의 검증 절차가 단일화가 늦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 등을 하자고 제안해서 안 나오는 것이 못하는 것인지는 우리 시청자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바퀴 문제를 하셨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FTA 문제만 해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체결했을 때하고 시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뒤에 신자유주의가 몰락하고 미국의 경제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뀐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달리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군항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설계될 때는 이게 군항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민군 복합 군항입니다. 가장 미항을 만들고 또 군항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것은 이 민군, 이 미항으로 만들겠다. 민간인들도 크루즈선도 들고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군항으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것을 자기가 옛날에 지켰던 부분들을 무조건 고집스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난 모든 사람들은 다 과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지난 과오를 잘못했다면 깨닫고 그걸 고치고 또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태도지 옛날에 잘못한 거 나 잘했다고 계속 우기는 것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정우철 의원님 추가 기회 또 드릴게요. 근데 과오에 대한 반성 좋아요. 근데 반성만 하고 뼈대가 분명하게 있을 때 이거를 잘할 테니까 과거에 거에 대해서 더 잘하겠다 이건 좋죠. 근데 근본적인 뼈대는 노무현 정권에서 정말 국제화 속에서 FTA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반대한다. 지금 FTA 없어졌습니까? FTA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중일 FTA가 바로 또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반대한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는 말 바꾸기밖에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 논설위원님, 네. 또 역시 두 분 말씀 많이 들어보셨는데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노무현 정부 실정, 참여정부 실정을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위원장 말처럼 공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검찰 권력 포기했지 않습니까?
국정원 권력 포기했어요. 검찰이 국정원 가서 그 조사하는 그 특유 사태도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졌고, 그래서 모든 그 기득권을 내놓는 그런 거 참 그 좋은 그 가치를 뿌리내리는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사람 사는 세상, 또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어떤 그 보살핌 이런 것들은 이 정부가 그 이전 정부가 하지 못한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권 뭐 폭등이랄지 또 양극화 심화랄지 빈곤화 성장 이런 문제는 그 실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 노무현 정부 어떤 하나의 책임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 조류의 현상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넓게 봐야 될 대목이 있고,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 때 그 구조조정은 경제적인 어떤 측면이 이어져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MB 정부에서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그 정권 심판과 맞물리고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 고리를 형성하는 건 내가 볼 때는 무리가 있고,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공세의 어떤 측면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또 한 가지는 문재인 후보가 참여정부 시절에 계획했던 아까 이제 정운천 위원장이 말씀하신 FTA랄지 또 제주 해공기지랄지 이거는 떳떳하게 그때 당시 비서실장도 했기 때문에 아마 어깨너머로 다 굳어봤고 또 일정 부분 참여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후보로서 떳떳하게 해야 될 걸 하고, 또 그 당시 정책 기조로 몰아붙였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또 설득력을 또 발휘하고, 그런 것이 리더의 어떤 자세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대목이 그런 겁니다. 네. 연관성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신뢰가 가고 그런다는 얘기죠.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 그 가장 노무현 정권에서 지역균형 발전, 혁신도시 이전 등등 지역균형 발전이 화두였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 제가 알기로 전라북도가 가장 낙후되어 있는데 문재인 후보 한 번이라도 이 낙후된 전라북도 균형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저 호남에 내려와서 지금 표를 얻을 목적은 몰라도 2배, 3배 앞으로 갚겠다. 최소한 그 당시의 마음으로라도 이 호남에 대해 홀대한 거에 대해서 그때 뭔가 이렇게 해줬어야 하는데, 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못 해줘서 앞으로 2배 갚겠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그때 전혀 전라북도 호남에 와본 적도 없고,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이제 호남에 구애를 하는데, 참 저는 안타까워요. 92% 몰표를 준 그거에 대한 대가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줬어야죠. 오히려 부산 정권이라 하고 또 여기는 표 줄 만큼 표를 주려고 주었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아픔을 마음을 상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뭐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이 FTA 문제는 이제 정운천 위원장님이 민주당에서 기존에 시작했다가 지금 FTA, 한미 FTA 반대한다 하는 거였는데, 우리 민주당은 한미 FTA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체결된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독소 조항 몇몇 조항을 재협상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문재인 후보가 우리 대통령 돌막 과정에서 3번에 걸쳐서 우리 전라북도에 내려오셔서 아주 구체적인 공약들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건 뭐 공약들을 다시 한번 평가하면 나오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만금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국민연금 관련으로 기금운용본부를 유치해서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든가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제시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약을 한 것들을 어떻게 지키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그 약속한 부분들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서는 획기적인 기준이 기대를 해도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느덧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검증을 하다 보니까 토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으로 도민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이춘석 위원장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우리 도민 여러분들은 항상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저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주당 부당위원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어느 후보가 충실한 공약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또 이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지 이를 잘 판단해 줄 걸 바랍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는 균형 발전과 서민의 아픔을 누구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이 전라북도 발전 및 서민들의 아픔을 잘 안아주고 안고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정운천 위원장님. 도민 여러분, 작년 4월 11일 36% 표를 주셔서 낙선은 했지만 그게 징검다리가 돼서 새누리당이 많이 변했습니다.
5월 달에 박근혜 후보님이 내려오셨고 6월 달에 새누리당 대표 회의, 최고회의가 열렸습니다. 8월 달에 제가 도당 위원장이 되면서 우리 호남을 통로로 하는 지역화합특별위원회 16명의 국회의원들이 힘이 돼주었습니다. 그 힘으로 그냥 뭐 주지를 안 하니 표를 안 준다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먼저 좀 드리자. 30% 내가 얻을 테니 주십시오 해가지고 새만금 특별법 기적 같은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50만 명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를 살릴 수 있는 새만금 특별법입니다. 또 기금운용본부 380조 운영하는 기금운용본부도 의원 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해드렸습니다. 정말 전라북도가 살려고 하면 이제는 그 찌긋찌긋한 그러한 지역장벽의 90% 몰표 정치 이건 바꿔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살리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30%를 주셔서 그 에너지, 그 힘으로 뺏지는 없지만 그 힘만 있다면 여당과 야당이 함께 가는 정치 혁신, 쌍발통의 정치, 화합과 소통의 정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꼭 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경재 위원님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선거는 박빙 승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대립해서 거의 뭐 1%, 2% 차이로 승부가 갈릴 걸로 전문가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좀 바꿔야 된다. 그것도 아마 그 안철수 현상의 일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에 뜻을 두고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좋은 후보를 뽑도록 관심을 갖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시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후보직 사퇴가 전북의 대선 판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자질 검증을 시도해봤습니다. 오늘 토론이 대선을 앞둔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